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뉴스만 봐서는 모르는 뉴스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 미래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간입니다. 아니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간인데 지금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아니 선풍기 자꾸 혼자 컨셉 잡을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차 PD가 오늘 참. 바람에 아니, 관련된 오늘 주제를 알려주지도 주제가 있다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도대체 어떤 주제를 던져주려고 이러는지. 깜짝이야. 뭐야? 이거 진짜 주제 던져졌어. 아, 차 PD 이런 식으로 진짜. 주제 던질 겁니까, 네. 채PD? 아 뭐야? 깜짝 놀랐어. 뭐 일단 한번 보죠. 네, 던졌으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좀 보여주시고. 북미사일 추진체 네 변산 앞바다에 떨어질 것. 어디 앞바다요? 변산 앞바다. 변산? 뭐야? TV는 아시는데요? 내 고향이 변산인데 저 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진짜요? TV는 고향이에요? 변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웃을 일이 아니 아 지금. 그게 아니라 미사일이 변산 앞바다에 떨어진대. 우리 할머니 아직도 여기 사는데? 아 정말요? 네. 이거 큰일이네. 아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광명성 3호 뭐 인공위성이네. 아 여기 미사일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는 미사일이라고 누가 써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아니 근데 미사일- 오늘 주제가 네. 뭐 관련된 건가 보죠? 북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던져졌겠죠. 그러니까 자꾸 주제를 네. 던져주네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 주제가 뭔지 키워드 화면을 한번 보면 네. 답이 나오겠네요. 네 보면 알겠네요. 키워드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네. 네. 어쩐지.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도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쏘아 올린 미사일 로켓. 같네. 네. 이건 뭡니까 이거? 뭐 이거 지금 종이 비행기 근데 선거용지 같아요. 선거용지로 네. 누가 비행기 날리래 지금. 근데 오늘 왔네요.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답이 왔어. 아까 네. 바람, 그러니까 바람에다가 북한, 미사일에다가 북풍이네. 북풍이네, 오늘 진짜. 주제는 북풍입니다. 네. 북한에서 부는 바람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이런 관련된 뉴스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광명성 3호 발사했다고 네. 위성을 발사했다고 했지만 이게 실제 위성이냐 이런 얘기가 신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아까 네. 뭐 우리 고향 앞바다에 떨어진다는 거. 저는 진짜 미사일 쏘는 줄 알고 핵전쟁 큰일 진짜 났죠. 시작이라고 이랬잖아요. 깜짝 놀랐어. 아니 북한 관련된 게 나오면은 네. 조금 관심은 가는데 네. 도대체 뭐 북풍이라는 게 사실 그 북한 문제가 우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지금 선거용지니까 그러니까요. 선거가 미사일이라.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 피가 같은데 자동차다 지금.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분석 못 하잖아요. 네. 네, 쓸데없는 요만 하지 마시고요. 걸렸네요. 네. 이런 건 저희가 분석 못 하죠. 네. 전문가를 모셔야죠. 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콤비를 반가운? 또 모셨어요. 아, 네. 딱 아실 것 것 같네요. 같죠. 아실 것 같죠. 하지만 저희 네. 미래를 대표하시는 분. 그렇죠. 두 분이 악연으로 맺어져서 그 네. 인연보다 그 더 유명한, 질긴 네. 악연. 악연 콤비. 네, 그두 분의 교수님을 모셔야 될 네. 텐데요. 네. 누굽니까? 네, 진짜 우리 미래지의 유일한 전문가 이근 서울대학 국제대학 지금 국제대학 교수님인데요. 지금 말도 안 나와. 너무 네, 반가워서. 소개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네, 이근 교수님, 네. 김준현 교수님 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반가운 두 얼굴이 네.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김준현 교수님 나오셨는데 네. 한 말씀 하시죠. 아 반갑습니다. 저 벗어날 수가 없네요. 아니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저희 홈페이지에 엮였어요. 댓글이 막 올라와요. 김준현 교수님 왜 안 나오냐. 네. 뭐 그런 댓글이 저도 올라오니까. 봤어요. 네. 인기 많으시네요. 확인해 진짜. 본 바는 없지만 아마 한 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모시고 있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유일한 오소독스한 전문가가 전문가. 있습니다. 네. 이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오스독스 나는 삐딱. 오소독스, 사우스포? 뭐 이 정도? 네. 네, 아무튼 오늘 친근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아까 네. 그림에서도 봤지만 네, 네. 요즘 뭐 선거 뭐 이런 쪽에 좀 이슈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공천도 많이 최근에 많죠. 공천이 네. 양당의 공천이 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 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뭐 통합진보당 공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터줏대감 먼저 하시죠. 아니 저 터줏대감. 손님 먼저 하시죠. 네. 글쎄요. 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가 됐는데 초기에는 새누리당에서 비대위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표를 많이 얻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약간 용두사미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또 민주통합당은 초기에 그런 좀 질타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고 근데 뭔가 두 당 모두 뭐 인물난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내부적인 역학관계라고도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국 그 한계에 좀 부딪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느끼기에도 조금 처음에는 막 화려하게 그쵸. 뭔가 완전히 바뀔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당명만 바뀌고. 네, 뒤로 갈수록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박 그룹들이 많이 공천이 됐고 그다음에 저쪽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친노 그룹이 많이 공천이 됐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친박 그룹들이 공천 학살을 당했고 친 MB 계열들이 많이 공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 MB 계열이 공천이 많이 되고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세력에 대한 또 엄청난 이제 네. 억압이 있었는데 그 친박 계열이 공천 학살되면서 이제 다시 박근혜 위원장이 실제로 다시 들어오니까 박근혜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공천이 되는 거는 정치 현실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노무현 그룹 쪽에서는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기하고 뭐 보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시 이제 한번 재도전하려는 의미에서 이 친노 그룹이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기준이 뭐 청렴성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 모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정치 현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다고 또 꼭 좋은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저희 2040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네,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있죠. 근데 포장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 포장을 그렇게 해놓고 네. 현실로 따라갔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자연스럽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던졌던 말에 비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새로운 얼굴들을 좀 많이 기대를 했었고 기존에 뭐 뻔히 예상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정책 또 그런 인물 이런 사람들을 기대했는데 뭐 저희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기대보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번 총선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뽑는 그런 총선이냐 아니면 이제 MB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비리들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실정을 심판을 하기 위한 세력이 들어서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을 뽑느냐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MB의 실정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비리들을 밝혀낼 수 있는 세력이 들어와서 한번 이걸 청소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 4월 11일 총선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막 시작이 되고 유세 차량이 돌아다닐 거고 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할 텐데 이럴 때는 뭐 뉴스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다들 네. 민감하고 네. 또 특히나 주식 시장 이런 걸 아주 이렇게 어, 이동을 치고 널뛰기라죠, 뭐. 주식 얘기 나오니까 다들 표정이 어두운데 네 어쨌든 이 선거와 맞물려서는 많은 이 사회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그 북한에서 네. 인공위성 실험을 한다. 그쵸. 그래서 뭔가 로켓을 발사하는데 뭐 1차 로켓이 어디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런 이슈들도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영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먼저 크다는 쪽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특히 북한 네, 문제가 꼭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폭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가 아까 뭐 얘기를 네. 했었는데 물론 저도 과거에 비해서 폭풍의 그 어떤 영향력이 똑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갑자기 결과가 완전히 반대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 그 과거에는 북풍이 실제로 많이 영향이 있었나요? 실제로 영향이 있었죠. 뭐 조금 후에 그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슈 자체가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20대, 30대가
맞습니다. 이 선거에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고 네. 그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정치권이 수용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네. 아니면 적어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싸움이 제일 클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다시 과거에 이를 수도 있는 북풍을 꺼내느냐? 뭐 제가 보기엔 한 세 번째 정도 또는 네 번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인 지역에서 이 북풍은 여전히 작동한다고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풍의 효과를 떠나가지고 아직도 보수 세력에서는 이 북풍에 대해 기댄다는 점은 여전히 여전하다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미사일 사건이라든지 뭐 이제 곧 있으면 예. 천안함 2주년이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핵안보 정상회의라든지 제주 해군기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네. 이 생각합니다.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저는 한마디로 이들이 안보 장사를 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게 그동안 이 북풍을 주로 활용했던 쪽은 보수 쪽이었나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풍을 좀 이렇게 불게 만들어서 보수층의 표심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게 북풍이었군요. 그럼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대선하고 총선은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선의 경우에는 굉장히 내셔널한 전 국가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표가 갈리는 경향이 좀 있지만 네. 총선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북풍의 영향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다. 이제 뭐 과거에도 보면 천안함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함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그 이후에 이제 재보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느냐 마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북풍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뽑고 어떤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이명박 정부 실정이 드러나고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뭐 민주통합당이라든가 야당이 제대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옹호를 많이 하는 후보들이 공천이 된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알고 싶었던 비리라든가 제대로 이 MB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는 승패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사우스포. 물론 이제 딱 우리가 일반으로 나눠서 대선은 내셔널 어젠다가 훨씬 더 네.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두 진보 정권 우리가 말하는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 대선 때 이 안보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했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레드 컴플렉스의 네. 어떤 아주 대표적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1996년에 북한이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딱 16년이 됐는데 물론 16년 동안 많이 약해졌겠지만 그때도 이제 그때 이 북한이 갑자기 판문점에서 4월 4일에서 4월 6일 사이에 중화기로 무장한 이 무장 그 강력히 막 상당히 무장한 네. 그 군사들을 배치를 했었어요. 네. 그거를 사실 이 조작을 했거든요. 이항호 국방장관이 사실 일어난 일은 4월 4일에서 6일인데 네. 이 5일에서 7일로 사실 조작을 하고 예. 이걸 가지고 북한이 꼭 판문점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해가지고 당시에 실질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린다김 사건 다들 아시겠죠? 예. 로비스트. 로비스트. 그 당시에 그 국방장관은 그 판문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전화를 받을 때 이 러브레터를 썼다고 얘기가 전해지죠. 예.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3일에 그게 끝나고 나서 이 일종의 자축연을 하면서 15% 올라갔다. 지지율이 15% 올라갔다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당시 조사에 의하면 38개 선거구에서 10% 4배로 이렇게 야당이 패배한 경우가 정말 있거든요. 영향이 있었네요. 큰 영향이. 근데 이제 여기도 여전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문제가 이제 그 반대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의 원인이 되지는 아니라고 보고 또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여전히 박빙인 경우에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심지어 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 이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되듯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2, 3회, 제4의 요소는 분명히 된다. 그래서 박빙의 위치에서는 판결까지 가고 실제로 효과를 떠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향수를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때 효과를 봤고 네. 또 그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조금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게 남아 있을 거다. 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복지도 사실 지금 되게 비슷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심판론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아무리 이 박근혜 씨가 이명박 정부와 차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책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가서 차별화시키는 것은 이 야당이나 진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안보 불감증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실제로 그게 이제 보수층과 진보 세력 흔히 이렇게 나누자면 실제로 그 안보 의식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안보 불감증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북한하고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안보 불감증이 진보, 소위 말하는 네. 진보 쪽보다는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는 보수 쪽에 안보 불감증이 더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왜냐하면 뭐 천안함 사건도 정말 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천안함이 침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다 그 한미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경계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북한의 그 어뢰든 뭐든 이게 한 방에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경계에 가장 그 주의를 했어야 될 그 병사들이 경계가 바로 뚫려버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평도 문제도 보면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될지 모르게 국민들이 굉장히 전쟁의 위협도 많이 네.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북한 핵 개발 문제도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고, 북미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한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손을 놓고 있었고,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보 면에 있어서 이 지금 보수 정부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선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북한이 소위 말하는 이제 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을 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장거리 미사일하고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광명성 3호라는 거는 벌써 지금 여러 번 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번이 뭐 세 번째인가? 세 번째가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장거리 미사일도 계속 쏘고. 그런데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쐈는데 별로 특별한 한국에 대한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MB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한 관계가 거의 절연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뭐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이 직접적인 무력 네, 도발이 무력 아니고 그런 거 아니면은 거의 뭐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광명성 몇 호를 쏘도 저거 뭐 북한에서 자기 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쇼를 하는 거구나. 네. 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정말 알고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같아요. 그죠? 그냥 내부 네.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구나. 네. 하물며 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김정일 사망하면 정부에서 굉장히 급변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네. 정말 뭐 하루 이틀 정도 시끄럽다가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양날의 칼이 되는데 보수 쪽으로 봤을 때 자기한테 칼이 날라올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2040 세대를 더 집중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커다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빙의 상황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려고 네.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40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했는데 네. 실제 2040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북풍 사실 네. 그 단어 자체도 체감 온도가 좀 나요. 그러니까요. 별로 이렇게 실감도 네. 안 나고요. 그렇죠. 북풍이 뭐야? 그 말도 이상하고. 네. 그 사실 뭐 세대별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북한 문제 가지고 영향을 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다들 네네.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좀 이 정치를 볼 때 좀 더 순진무구함을 좀 버려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원래 이 북풍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북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다고 봐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냐. 예. 결국은 원래 보수층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는 진보가 안보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투표장에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진보했던 사람 또는 이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사람이 안 되겠다, 다시 보수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게 이 소위 말하는 안보 논리를 따라가는 보수층은 투표장에 굉장히 고정적으로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소위 말해서 결과를 바꿔주는 스윙을 하는 이 투표자들은 20대에서 40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예요. 우리요? 그러니까 20대, 40대가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20대가 움직이면 이 선거의 향방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20대, 40대의 경우에는 이런 안보 문제가 영향을 많이 못 네.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20대, 40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거 의제를 가지고 네. 뭐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이걸 움직여야지. 네. 원래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들한테 또 뭐 안보 문제를 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네. 그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맞는 얘기인데. 네. 대체로 대체로 맞는 얘기인데 보수층이라고 해서 항상 바쁜 일이었고 투표장에 무조건 나온다, 날씨가 그렇죠. 나빠도 무조건 나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그 여당이 조금 비약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놀란 점이 있어요. 여당 공천 상황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탈당할 줄 알았는데 눈물을 머금고 탈당 안 한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네네.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저는 이 사람들이 보통 때 같으면 욕심을 내가 나왔을 텐데 그렇죠. 집권의 위기, 그러니까 재집권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네. 저쪽도 단결하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보수들이 적어도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고 참여하는 정도가 높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런 것이 반영된다면 보수층 역시도 싸그리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정도의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그 북풍, 뭐 북한 요소가 보수층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데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뭐 진보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러게요. 이 정도의 힘은 발휘하지 못할 네. 것 같고요. 네.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40에 맞는 의제를 개발해야 되지, 뭐 북풍이나 이런 안보, 이런 위기의식을 강조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착각하는 사람들이 남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다 한 편 같아요. 조중동과 네. 새누리당과 네. 북한이 한 편 같아요. 네. 역시 오늘 왜 이렇게 삐딱한 발언이 안 나오나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강한 거 나왔네요. 이게 참 묘한 게 그러니까 네. 저 보수 정권에 대한 부품을 만들고 있네요. 지금. 네,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보세요. 북한이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죠. 이명박 역적패단과는 네. 대화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렇게는 직접 말했고요. 그다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가 원하는 진보 인사가 대통령 되기에 지원한다는 방식의 그러한 시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북한은 잠잠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이런 걸 하면 이런 안 걸 돼요. 하면 불리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쪽 보수 언론들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실상 2009년에도 광명성 띄우고 오히려 핵실험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 이 부분이 북한이 그럴 때마다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처럼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마찬가지고 지금 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과격한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2월 달에 안보 그 관계 장관회의 할 때도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그 다음 이거 그 위성 발사하는 거에 네. 대해서 도발이라고 간주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같이 한 묶음으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저는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적대적 공존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부터 예.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그거는 북한의 의도를 좀 우리가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나라가 이
한국의 보수 정권을 도와줄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예, 많지는 않은데 노동신문에서 소위 말하는 야권 연대를 뭐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누리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는 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노동신문이든 아니면 한국의 뭐 조중동이든 한겨레 신문이든 자기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디언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오디언스들을 반드시 북한의 노동신문의 오디언스를 남한의 정당이나 뭐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의 뭐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신문이 오디언스를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뭐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라든가 일본의 뭐 극우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논설을 치렀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 이거 일본의 극우들을 도와주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논설을 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한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일본의 극우 세력의 영향을 또 네. 높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노동신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의도를 네. 해서 북한이 아 이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 잡고 선거의 향방을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뭐 그렇게 심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과장된 해석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그러면 걸 이제 지적하시는 결과적으로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근데 그런 결과도 저는 이번에 그렇게 큰 결과적인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제일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게 이제 북풍의 효과가 과거처럼 명확하지 않고 역풍의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과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아직도 거기에 기대는 그렇죠. 이 보수 세력의 네. 그러한 의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게 나중에 역풍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김정인 교수가 얘기하는 보수 세력은 그만큼 시대착오적인 그렇죠. 세력이고 이 세월의 흐름 자체를 못 읽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결과를 좌우하는 세력들이 2040 세대인데 네. 2040 세대에 맞는 의제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네. 보수 세력이 상당히 허약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먹히는 네. 뭐 카드라 하더라도 시대 흐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나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지켜봐야 있다고 돼요.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느 쪽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방 안에 있는 엄마가만 나갈 거를 애들 목을 잡고 가서 둘이 그렇죠. 찍는다든지 남편을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정도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보는 거죠. 어느 네. 쪽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겠어요. 아니, 근데- 아니기를 바래요. 네. 지금 굉장히 세이프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강한 가능성이 어느 쪽이냐라고 네. 저한테 물어본다면 약간의 모험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북부의 영향력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고 2040 세대는 그만큼 학습을 많이 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2040은 북풍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거고요. 네. 그 2040이 이번에 그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 그 보팅 블락이라면 우리를 위한 정책, 우리를 위한 의제를 개발해서 좀 내놓으라 이거죠. 그래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네. 누구를 뽑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그 과거에 그 구습을 쫓는 그런 네. 행태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갖게 되고요.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네. 그 이제 결과는 선거를 치러봐야 어느 분의 말이 더 맞았는지 근데 참 알 수 있을 것 재밌네요. 같아요. 이렇게 찬반 토론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겨라 막 이런 말.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맞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도 나의- 당신이 맡기를 네. 바랍니다. 나의 한국의 그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게 네.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의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세력인 2040 세대한테 맞는 의제를 가지고 선거 결과가 당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부분에 도착을 했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역시 이렇게 김준영 교수님과 이근 교수님이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로서 서로 맞서면서 또 이렇게 네. 우정을 또 보여주셨는데 많이 참고가 됐을 것 같고요. 저도요. 2040 분들도 선거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분다로 시작해서 바람아 불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저희 제목은 바람이 분다로 했지만 그 바람이 말아야 불지 되겠어요. 않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선거 잘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의 이 오래된 친구. 네. 악연이라고 하셨나요? 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면 늘 재밌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네, 같은데요? 두 분이 이게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다르거든요. 둘이 이렇게 논쟁하실 때가 저는 묘미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소독스와 사우스포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건데. 네. 네, 아무튼 두 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김수정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나오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인기가 많으시니까 네. 댓글 이렇게 타타타타 오, 올려오겠죠. 진짜 그런 댓글 진짜 네. 너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북풍이었는데 네네. 사실 저도 북풍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듣는 근데 단어였어요. 참 재미있는 뭐 내용이긴 했는데 네. 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표심을 흔들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2040 아닙니까? 그렇죠. 2040 반대 아니에요? 2040. 저 반대쪽에서 여러 아니에요. 2040이에요. 어쨌든 저희 뭐 2040의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보자면 네. 2040이 이번에 진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다 나와서 투표하면 저희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가.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들 마음에 드는 의제, 우리들 마음에 드는 정책, 인물 이런 사람이 없냐고요. 공천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요. 아, 뭐 이러면 공천 안 된다고요, 과정도 정말.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니까 뭐 뻔뻔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개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북풍 이런 거 말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어떤 바람이 불면 좋을까요? 영풍? 교보도 아니고 영풍? 영풍이 뭐예요? 영윈드. 아, 젊은 바람이 젊은 불어야 바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젊은 바람. 젊은 바람이 한번 대한민국을 이렇게 싹 한번 흔들어 놨으면 좋겠네요, 싹 진짜. 갈아치워야 되지.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투표를 해야죠.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이제 그러니까. 다 선거장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들 무서운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죠 이제. 근데 이제 제 네. 어떤 기운이 슥 느껴지는데 이번에 많이 할 것 같아요, 투표. 이번에 이제 좀 절정이 올랐어요. 이번에 뭐 그 사회적으로 그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엄청 물이 많고 올랐어, 지금. 젊은 층들 지금 불만이 막 쌓여 네. 있거든요. 네. 이제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그렇죠. 가서 네. 바로 투표함에 그냥 투표용지를 꽂아 넣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도. 바로 이렇게 스파이크를 꽂아 놓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정말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가셔야 되고 네. 선거 과정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매주 더 좋은 정보들을 또 더 좋은 분석을 여러분께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